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금 괜찮죠? 네, 좋네요. 우리말 겹쳐나가고 있지 않죠? 괜찮습니다. 그리고 바른정당의 이준석 노원병 당협위원장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자리를 비우셨는데 네. 대신 나오셨던 김연아 의원이 응원 문자 엄청 받고 가셨어요. 좀 신선함을 좀 이렇게 느끼고 싶어하는 청취자들이 많은 건지. 근데 김연아 의원님 뭐 당적은 다르지만 바른정당에 같이 활동해 오셨기 때문에 저랑 생각하는 바가 거의 일치할걸요. 앞으로 자리 막 비우시면 안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이번 주 상한가, 하한가. 하한가부터 좀 살펴볼까요? 이번 주 하한가는 제가 이제 뒷얘기 듣기로는 굉장히 후보 경쟁이 치열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한가 후보가. 허성무 소장님. 예,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현주 의원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현주 의원 하한가. 이준석 위원장은 누구 하한가 골라오셨습니까? 저는 김동철 원내대표를 골랐습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아이고. 지금 국민의당 상황이 진짜 안 좋긴 안 좋나 보네요. 예. 두 분이 나란히 하한가로 국민의당 의원들을. 우선 이준석 위원장님. 예. 국민의당이 다 우울한 가운데 왜 김동철 원내대표를 콕 집으셨습니까? 김동철 원내대표가 어제 좀 이야기를 하신 것 중에 국민 정서랑 좀 닿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어떤 부분? 이번에 뭐 이런 제보 검증, 그러니까 결국 이준석 최고위원에 대한 영장 청구가 된 다음에 이런 어떤 제보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면은 앞으로 공익 제보가 좀 위축되지 않을까 이런 취지의 발언하셨는데 그런 얘기를 어제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제보를 검증을 철저히 하면 공익 제보가 줄어들다 위축된다? 그러니까 이 말을 약간 뒤집어서 말하면 공익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검증 안 된 것들을 막 던져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뒤집어 놓고 보면 좀 이상한 말이긴 한데 그래서 사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쨌든 부실 검증이었던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부실 검증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당화하려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법적 절차에서 얘기하는 위법성 조각 사유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철저하게 공익을 위해서 이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걸 이제 강조하다 보니까 강조하기 위해서 또 김동철 의원 법대 출신 아니십니까? 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요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 민심에.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이런 표현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그러면은 뭐 어떤 허위 정보라도 약간의 어떤 공익성을 추구했다는 명분만 있으면은 정당화되는 것이냐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과거에 딱 작년으로 시간표를 돌려놓고 보면요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뭐 일부 의원들의 뭐 돈 관련해가지고 문제 생겼을 때, 홍보비 관련해서 문제 생겼을 때, 이런 거는 뭐 꼭 철저하게 해가지고 사실관계가 명확할 때 이런 걸 검찰이 수사 들어가고 해야 되는 것인데 왜 이렇게 정치적인 사건을 만들어버리냐고 비판을 했었고, 나중에 보니까 실제 무죄가 나긴 났죠. 그랬던 것처럼 어떤 좀 그럼 정확성을 추구했던 정당이었는데 지금 와서는 약간 좀 말이 엇갈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동철 원내대표 하한가 동의하세요, 소장님? 예, 이런 식의 이제 자기 해명이나 변명을 흔히 우리가 아전인수식이라 그러죠. 제 눈에 물대기식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그게 사실은 공감을 불러 이렇게 매우 어려운 말씀하고 계신데. 그러게요. 근데 이제 이런 와중에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대표가 머리 자르기 발언부터, 사실 머리 자르기 발언부터는 아니고 저희 프로그램에 나왔을 때 대선 공작 게이트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다른 프로그램에서 머리 자르기, 꼬리 자르기뿐 아니라 머리 자르기도 하고 있다. 요 발언으로 이어지는 뭐 일련의 발언들에 대해서 국민의당이 추들어가는 건 이제 다 빼라. 이러면서 어제 김동철 원내대표가요. 미애라 그랬죠. 미애 대표라고 했다면 수를 붙이지 않겠다. 빼겠다. 그렇죠. 이 추미애 대표 발언에 대해서는 허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여러 가지 분석이 가능하다 보는데요. 첫째는 뭐 추미애 대표가 사적 감정이 좀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제 국민의당에서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을 민주당 측에서 이제 뭐 이렇게 허위사실 유포 이런 걸로 선거법위원을 고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국민의당에서 추 대표를 또 개인적으로 고발을 해버렸어요. 맞아요. 맞고발을. 그래서 그럴 때문에 굉장히 불쾌할 수밖에 없죠. 그런 앙금들이 좀 남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의 존재감을 좀 드러내고 싶은 그런 것도 있지 않겠어요? 뭐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강한 대표의 느낌? 지금 사실은 여당 대표로서 존재감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들이 많이 있었고, 당원들 사이에서는 뭐 본인도 약간의 초조함이 있었을 거라 봅니다. 그게 이제 뭐 청와대의 관계라든지 뭐 야당과의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성 속에서
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그런데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존재감을 좀 드러내는 게 있을 수 있다. 뭐 그렇게 보고 세 번째는 또 개인적 성격도 좀 있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예, 뭐 이렇게 좀 한 번씩 질러대는 예, 그런 것도 좀 있으시고 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골고루 이렇게 섞였다고 저는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말씀 자체는 뭐 크게 틀린 말은 아니고 네. 또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이지만 이 시점에서 당 대표가 굳이 꼭 그런 말씀을 하셔야 되는가 하는 이제 이런 지적인데 그것은 협치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할 수는 있는 발언이었다고는 본다. 예, 그렇죠. 그러나 이 시점에서 타이밍상 어떤 뭐랄까요? 대표가 꼭 해야 될 발언은 대표가 아니다. 해야 될 아니면 뭐 발언이었느냐. 다른 최고위원 한 명이 해준다든지 아니면 뭐 초선 의원 중에 조금 이렇게 나서기를 좋아하는 분들 이런 작전을 좀 짰어야 되는데. 그럼 저는 이 지점에서 궁금합니다. 이 상황을 청와대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득이라고 볼까요? 아니면 잘 못했다고 볼까요? 청와대는 실이죠. 청와대는 뭐 물론 자기 아들의 문제고 자기 후보일 때 받은 공격이긴 하지만 그거는 이미 이제 선거가 끝이 났고 청와대는 국정을 끌어가야 돼. 아니 청와대가 하고 싶은 말 대신해줬다 뭐 이런 느낌은 아닐까? 저는 뭐 그건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이야기는 하면 할수록 청와대 쪽은 피하고 싶은 거지 오히려 뭐 이렇게 끄집어낼 거는 아니다 봅니다. 저는 그런 고도의 정치적 계산을 하는 청와대와 다르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들 또는 그 범신노 같은 경우에는 이 발언을 좋아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미애 대표가 정치 경력이 있으신 분이고 많이 있으신 분이고 또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 노리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갖고 있는 견고한 지지층 그것을 노린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이 좀 맞아 보이고요. 추미애 대표 아까 전에 허 소장님이 어떤 개인적인 또 목표도 있는 것 아닌가? 그건 하나의 목표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뭐 내년에 서울시장을 나간다든지 하는 자기 정치와 관련돼서 강한 그 이제 그 절대적 지지층들을 끌어당기기 위한 그런 역할 중에 하나죠. 저희가 잘 생각해 보면요, 박근혜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층이라는 게 살아 있을 때 경우가 좀 다르긴 하지만은 소위 말하는 친박이라 하는 분들이 왜 저렇게 강성 발언을 쏟아낼까라는 의구심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그 지지층을 정치적으로 승계하려는 목적이 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다 콘크리트 지지층.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 잘 알고 있는 뭐 김태흠, 조원진, 이장우 이런 분들이 굉장히 센 발언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리고 콘크리트층도 거기에 대해서 호응해주고 화답해줬고요. 그래서 삼선 의원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추미애 대표도 지금 뭐 충분히 당 대표부터 안 해본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음 단계 정치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추미애 대표가 갖고 있던 어떤 대중성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또 친노 세력 내에서의 지분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좀 뭐랄까요, 의견이 강한 당 대표 역할을 좀 자처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발언이 잘했냐 못했냐는 차치하고 일단 그렇게 계속해서 밀고 나가는 이유는 뭘까에 대한 분석을. 그리고 저는 추미애 대표가 그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 성공적이었다는 생각을 들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이제 그 대표가 되고 총선 치르고 대선 치르기 전까지 추미애 대표 이미지는 대한민국의 대부분 유권자에게 어떻게 각인돼 있었냐면은 삼보일배로 각인돼 있었어요. 예전에 그렇죠. 민주당 남아가지고 삼보일배 하던 모습으로 각인돼 있었는데 여전히 워낙 강했기 때문에 10년을 초월해서 그 다음에 이제 형성된 이미지가 뭐냐면은 문재인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서포트하고 그리고 당을 총선 승리로 이끌고 이런 이미지로 완전히 변환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지난 1년간의 이런 추미애 대표의 선택과 행보는 정치인 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성공적이었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또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독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은 협치가 지금 매우 중요한데 사실 뭐 청와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정부 조직법도 바꿔야 되고 그다음 추경도 해야 되고 그걸 통해서 구체적 실적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전부 지금 무산되는 과정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 노림수는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청와대가 큰 부담을 안게 되면은 역으로 나중에 독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잘했다 못했다 이전에 성공이라는 표현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제가. 근데 어쨌든 추미애 대표가 또 그랬다고 하더라도 국민의당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맞느냐? 추자 들어가는 건 난 다 거부하겠다. 추경 안 하겠다. 이건 또 맞느냐? 다른 문제잖아요. 뭐 그건 이제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뭐 저 국민들 앞에 정말 면목이 없는 짓임에도 불구하고 또 자기들도 살아야 되니까 일시적인 단결의 기회는 되는 거죠. 추미애 대표가 어쨌든 빌미를 준 거고 그 빌미를 통해서 이제 일시적으로 단결한 그는 뭐 장기적으로 이것이 도움될 수도 없는 거죠. 보통 이런 좀 약간 민망한 상황 속에서 강경파가 득세하게 되면요. 나오는 가장 뭐 첫 번째 현상이 온건파가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 최순실 게이트 국면에서도
아니 이제 지금 바른정당을 형성하고 있는 탈당파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 좀 겸손한 자세로 가자 국민들에게 예. 이런 입장이었고 좀 인정하자 탄핵도 하자 이런 입장이었는데 강경파가 득세하면서 분당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국민의당도 지금 보면은 예. 이 강경파가 득세하면서 또는 강경 노선이 득세하면서 탈당 행렬이 이제 일어나고 있어요. 전북도당 부위원장님도 탈당을 하셨다 그러고 예. 뭐 방송에 많이 나오시는 강현재 부대변인도 탈당을 했다 그러고 예. 그러니까 이게 잠깐만. 강현재 부대변인 탈당했어요? 예, 최근에 탈당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알려지질 않았었군요. 앞으로 이런 탈당 도미노 같은 것이 일어났을 때 예. 과연 지금 강경파들이 계속 이런 노선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약간 미지수입니다. 국민의당의 대응에 대해서 지금 따끔하게 한 말씀 하셨어요. 자, 허성무 소장이 고른 하한가가 또 국민의당 이현주 의원이에요. 예, 뭐 최근 2, 3일 동안에 뭐 워낙 많이 나와서 청취자들께서 다 알고 계실 텐데 제가 볼 때는 드디어 이제 막말 공주로 등극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 그때 후보자에 예. 반대하면서 외교부 장관 여성이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해서 엄청난 충격을 줬죠. 그랬었죠. 예, 뭐 여성이 여성을 안 된다고 했을 때 여성들이 더 많은 충격을 받았던 게 또 사실이고요. 그래도 그때는 그냥 어떻게 지나갔는데 그렇죠. 이번에는 굉장히 커졌어요. 이현주 의원의 그렇습니다. 자, 그 발언을요. 한번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SBS 기자랑 통화하는 과정에 나온 거죠. 네. 예. SBS 기자가 그 통화한 내용을 어제 뉴스에서 틀었습니다. 예. SBS가 출처입니다. 들어보시죠. 그냥 동네 아줌마거든요, 그냥. 사실 옛날 같으면 그냥 아줌마들 조금만 교육시켜서, 돈 좀 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미친놈들이야, 완전히. 우리나라는 지금 이래가고, 이게 나라가 아니야, 나라가. 그러니까 이게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시는 조리사분들. 네. 그러니까 밥하는 아줌마들인데, 정규직화 시켜주는 게 맞지 않는다. 그렇죠. 이게 나라냐? 예,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현주 씨. 제가 볼 때는 뭐 거의 그 다른 사람들의 처지나 뭐 정규직화에 대한 이런 개념들이 별로 없는 분인 것 같아요. 아마 이제 거기에 가서 본인이 뭐 하루 이틀만 봉사를 하고 노동을 같이 해본다면은 예. 그 어려움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어떤 형태로든지 그 현장의 어려움을 개선해 줘야 된다는 걸 느끼고 그걸 공감하는 게 정치인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는 거의 제가 볼 때 갑질 수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정치인의 예. 뭐 그 자기 내면의 이야기를 쏟아낸 거죠. 근데 뭐 자기는 사적으로 한 대화라든 예. 또는 뭐 우리 애도 학생인데 우리 애 밥을 안 줘서 제가 뭐 격분해서 했다든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게 해명이죠. 해명인데 예. 그 해명에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아이의 밥을 해주는 그분들이 왜 이렇게 거리로 나섰을까를 고민해보는 것이 공감이고 정치인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근데 이게 정반대로 이렇게 비하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매우 어렵고요. 예. 그리고 또 비정규직들이 뭐 거리에 집회 나온 걸 갖다가 이제 뭐 아주 욕설로서 이렇게 표현하지 지금 않았습니까? 삑 소리 처리했습니다. 예. 그건 뭐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뭐 기자가 뭐 사적으로 대화한 걸 예. 보도할 수 있냐 하는데 정치인과 기자의 대화는 사적일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항상 보도가 될 수밖에 없는 공적인 대화라는 걸 그렇군요. 그걸 모르고 있었다면 정치인 자격이 이미 정치인 없는 것이고요. 자격이 없는 것이다. 그럼 좀 젊고 멋진 정치인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는데 그런 참신성이나 뭐 새정치, 새미래를 보여주지 못하고 예. 막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참 이렇게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예, 정치인과 기자의 대화가 사적인 게 어딨냐. 지난번 저 나향욱 국장의 국민들 개돼지였습니까? 소돼지였습니까? 개돼지였어요. 그 발언 떠오른다는 분들도 꽤 많았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이현주 의원이 뭐 한번 내리막을 약간 걷는 상황 속에서 계속 이제 또 두들겨 맞는 것 같아가지고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지금 스트레스를 받았을 겁니다. 최근에 뭐 본인의 뭐 보좌관과의 안 좋은 이야기 이런 것들을 유포한 인터넷 방송하는 분들도 고소하겠다고 이제 의지 밝히고 했었는데 예.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상태인 것 같아요. 당상원과 맞물려가지고 그렇다 하더라도 국회의원의 제1 책무는 어쨌든 법을 만들고 국정을 보장하는 건데 이런 어떤 인식이 좀 잘못된 부분 예. 만약에 그 말씀하신 대로 아들 딸이 자녀가 지금 뭐 취약 연령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급식을 먹고 있다고 한다면은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더욱 이런 분들이 뭐 좋은 대우를 받아야 된다. 수입 걱정이나 이런 거 없이 그런 일에 정진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엄마의 마음일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약간 취지가 맞지 않는 이런 발언으로 국민의당은 이번에 또 한 번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런 사안으로. 예, 이래저래 해서 하한가, 이현주, 김동철 두 의원에게 오늘 줄 수밖에 없었고요. 어휴, 시간이 그새 많이 가네. 상한가 가보겠습니다. 상한가. 허성무 소장님. 예, 저는 뭐
대통령 부인이신 김정숙 여사를 상한가로 김정숙 잡았습니다. 여사, 이준석 위원장. 저는 김동연 경제부총리입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아니 김정숙 여사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네네. 상한가를 주셨어요? 예, 대체로 뭐 영부인들은 뭐 그 좀 소극적인 일을 하게 되고 뭐 이제 에피소드 위주로 이렇게 되기 마련인데 그렇죠. 이번 특히 그 G20 독일 방문에 있어서는 네. 굉장히 뭐 그 대통령의 역할을 맡아서 많이 나눠서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그 윤희상 선생 그렇습니다. 예. 묘소에 방문하는데 굉장히 적극적인 행보. 예, 굉장히 적극적이고 뭐 윤희상 선생의 아픔은 우리 분단의 아픔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든 해소하려 했고 또 그래서 그분이 결국은 이제 우리 땅에 들어오지 못하고 이국에서 돌아가시고 이국에 묻혔는데 그렇죠. 고향에 동백나무를 갖다 심음으로써 예. 어떤 그런 그 한을 풀어주는 모습을 연출함으로써 어쨌든 그 진보 보수 모두를 넘어서 이렇게 품는 모습 예. 이런 걸 이제 정치적으로 보여준 게라서 굉장히 좋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통곡의 홀도 같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남북 분단 상황에 있는 우리 아픔들을 또 그 길을 통해서 예.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간담회 자리가 있었잖아요. 교포들하고. 독일 교포들하고. 예, 그때 이제 뭐 다 단체 대표들이 와서 건배사를 했는데 간호사 대표가 못했잖아요. 그 빠진 부분을 사실은 옆에 있는 참모들이 그 대통령한테 말씀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부인들이라도 되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잘 안 하죠. 그런 자리, 특히 예, 공식석상에서는 공식석상이기 그림자 때문에. 내조라고 해서 예. 쭉 있기 마련인데. 근데 이제 이게 되었고 뭐 실제로 이제 분위기를 전반적으로 좋게 맞아요.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고 이런 거 그냥 단순히 그림자 내조가 아니라 예. 좀 적극적이고 상당히 정치적으로 어느 역할을 한다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이제 물론 뭐 긍정의 효과, 부정의 효과 있는데 지금은 뭐 긍정의 효과들로 다 나오기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기존의 우리나라 영부인들의 그 이미지하고는 상당히 다르죠. 적극적이고 쾌활한 모습들 이런 게 그렇습니다. 연출되고 있어요. 이 쾌활한 모습은 이렇게 바이러스 전염되듯이 행복 바이러스로 좀 전염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지금 현 정부 들어서 이제 2달 조금 지났는데 지금까지는 아주 긍정적인 모습으로 그러게요. 도움을 주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상한가 그래서 주셨습니다. 이준석 위원장은 상한가로 아까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고르셨는데 왜, 무슨 일 있습니까? 저는 이분이 어쨌든 관료 출신이고 그 전에 9년간의 보수 정권에서 이제 좀 요직을 맡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예. 이번에 이분의 발탁을 어쩌면 한 탕평 인사의 그런 아이콘처럼 띄운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권한과 어쨌든 업무 영역은 주어지지 않고 이런 것이 아닐까 싶었는데 실제로 이번 G20에서 같이 대통령을 수행하면서 그 안에서 대통령이 뭐 이제 기자회견하고 질의응답할 때 옆에 같이 배석해가지고 적절한 타이밍에 코치를 해준다든지 이런 모습이 보였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그 재단에서 기자들과 앉아서 얘기하실 때 그 한미 관계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을 때 대통령이 잠깐 착각하셔가지고 한중 관계에 대한 답변을 이제 시작했는데 그때 김동연 부총리가 적절하게 들어가가지고 이 답변을 좀 무한하지 않게 잘 스무스하게 조절해냈는데 이걸 잠깐만 내가 끼어들면은 착각을 하신 건 아니고 그 한미 관계를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방금 있었던 한중 정상회담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좀 길게 설명하고 한미 관계를 대하려 했는데 앞에 걸 너무 길게 설명하시다 보니까 마지막을 놓치신 거죠. 그러니까 한 10분 가까이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김동연 부총리가 사실 그 상황에서 고민할 수도 있어요. 가서 이거를 제어를 해야 되나 아니면은 이걸 어떻게 넘겨야 되나 하는 생각할 텐데 아주 적절하게 들어가가지고 표현해가지고 그 다음에 한미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바로 하셔가지고 저는 김동연 부총리에 대한 신뢰가 대단하구나.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공무원 오래 한 사람도 하나 앉혀야지 하고 앉힌 케이스가 아니다라는. 전 그럴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 때 경제부총리로 처음 들어오신 분이 현우석 부총리인데 이분이 관료로서는 뛰어났을지 모르겠지만은 정치인들 사이에 껴있으니까 말 그대로 뭐 정가의 평가는 저분 거의 역할이 없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좀 다른 인상을 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경제부총리 쪽으로 무게 중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는 건 하나 있고 이제 그런 분석에 지금 방금 분석에 제가 동의는 하는데 이건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문 대통령이 수평적 리더십 덕분입니다. 그래요? 대통령이 매우 권위적이면은 뭐 조금 그 취지의 발언이 잘못되더라도 참모들이 쉽게 그래 나가서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평소에 그런 수평적 리더십을 보여주기 때문에 자연스럽고 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게 평가하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오늘 상한가는 이래저래 청와대네요. 그러니까 G20 갔다 온 분들이죠, 사실상. 그렇게 되네요. 갔다 온 그렇게 분들이죠. 되네요. 하여튼 국민의당이 오늘 하한가로 뽑히게 됐는데 국민의당이 어떻게 해서 이 상황을 타개해 나갈지 참 지금으로선 막막해 보입니다.
시간이 30초 남았는데 이거 여쭐게요. 안철수 전 대표 아직 입장 발표 없거든요. 네.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소장님? 뭐 이미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어제 어쩌다 그 속초 가신 사진 찍혀가지고. 예. 예, 근데 사실 그의 사적인 방문이긴 하지만은 지금 시점에 국민들은 대통령 후보급 예. 이라면은 20% 이상 지지가 후보급의 어쨌든 통 큰 어떤 이런 접근을 좀 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굉장히 어렵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뉴스닥 상한가 하한가 보드에 각 인물들 올리면서 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다른 프로그램에서 머리 자르기, 꼬리 자르기뿐 아니라 머리 자르기도 하고 있다. 요 발언으로 이어지는 뭐 그렇죠. 일련의 발언들에 대해서 국민의당이 추들어가는 건 이제 다 빼라. 이러면서 어제 김동철 원내대표가요. 미애라 그렇죠. 미애 대표라고 했다면 예, 추를 붙이지 않겠다. 빼겠다. 예. 그렇죠. 이 추미애 대표 발언에 대해서는 허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여러 가지 분석이 가능하다 보는데요. 첫째는 뭐 추미애 대표가 사적 감정이 좀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제 국민의당에서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을 민주당 측에서 이제 뭐 이렇게 허위사실 유포 이런 걸로 선거법위원회를 고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랬을 때 국민의당에서 추 대표를 또 개인적으로 고발을 해버렸어요. 맞아요. 맞고발을. 그때 그럴 때면 굉장히 불쾌할 수밖에 없죠. 그런 앙금들이 좀 남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의 존재감을 좀 드러내고 싶은 그런 것도 있지 않겠어요? 뭐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강한 대표의 느낌? 예, 지금 사실은 여당 대표로서 존재감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들이 많이 있었고, 당원들 사이에서는? 예, 뭐 본인도 약간의 초조함이 있었을 거라 봅니다. 그게 이제 뭐 청와대의 관계라든지 뭐 야당과의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성 속에서 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그런데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존재감을 좀 드러내는 게 있을 수 있다. 뭐 그렇게 보고, 세 번째는 또 개인적 성격도 좀 있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예, 뭐 이렇게 좀 하면.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이런 표현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그러면은 뭐 어떤 허위 정보라도 약간의 어떤 공익성을 추구했다는 명분만 있으면은 정당화되는 것이냐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과거에 딱 작년으로 시간표를 돌려놓고 보면요,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뭐 일부 의원들의 뭐 돈 관련해가지고 문제 생겼을 때, 홍보비 관련해서 문제 생겼을 때, 이런 거는 뭐 꼭 철저하게 해가지고 사실관계가 명확할 때 이런 걸 검찰이 수사 들어가고 해야 되는 것인데 왜 이렇게 정치적인 사건을 만들어버리냐고 비판을 했었고, 나중에 보니까 실제 무죄가 나긴 났죠. 그렇죠. 그랬던 것처럼 어떤 좀 그럼 정확성을 추구했던 정당이었는데 지금 와서는 약간 좀 말이 엇갈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동철 원내대표 하한가 동의하세요, 소장님? 예, 뭐 이런 식의 이제 자기 해명이나 변명을 흔히 우리가 아전인수식이라 그러죠. 제 눈에 물대기식으로. 네, 그렇게 뭐 말씀하시는데 이제 그게 사실은 공감을 불러일으키기 매우 어려운 말씀하고 계신다. 그러게요. 근데 이제 이런 와중에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대표가 머리 자르기 발언부터, 사실 머리 자르기 발언부터는 아니고 저희 프로그램에 나왔을 때 대선 공작 게이트다. 국민의당이 다 우울한 가운데 왜 김동철 원내대표를 콕 집으셨습니까? 김동철 원내대표가 어제 좀 이야기를 하신 것 중에 국민 정서랑 좀 닿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어떤 부분? 이번에 뭐 이런 제보 검증, 그러니까 결국 이준서 최고위원에 대한 영장 청구가 된 다음에 이런 어떤 제보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면은 앞으로 공익 제보가 좀 위축되지 않을까, 이런 취지의 발언하셨는데 그런 얘기를 어제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보를 검증을 철저히 하면 공익 제보가 줄어들다, 위축된다? 그러니까 이 말을 약간 뒤집어서 말하면 공익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검증 안 된 것들을 막 던져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뒤집어 놓고 보면 좀 이상한 말이긴 한데 그래서 사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쨌든 부실 검증이었던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부실 검증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당화하려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법적 절차에서 얘기하는 위법성 조각 사유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철저하게 공익을 위해서 이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걸 이제 강조하다 보니까 강조하기 위해서 또 김동철 의원님 법대 출신 아니십니까? 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요,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 민심에.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금 괜찮죠? 네, 좋네요. 우리말 겹쳐나가고 있지 않죠? 괜찮습니다. 그리고 바른정당의 이준석 노원병 당협위원장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자리를 비우셨는데 대신 나오셨던 김연아 의원이
응원 문자 엄청 받고 가셨어요. 아, 좀 신선함을 좀 이렇게 느끼고 싶어하는 청취자들이 많은 건지. 근데 김연아 의원님 뭐 당적은 다르지만 바른정당에 같이 활동하셨기 때문에 저랑 생각하는 바가 거의 일치할걸요. 앞으로 자리 막 비우시면 안 돼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이번 주 상한가, 하한가. 하한가부터 좀 살펴볼까요? 이번 주 하한가는 제가 이제 뒷얘기 듣기로는 굉장히 후보 경쟁이 치열했다고 들었습니다. 하한가 후보가. 허성무 소장님. 예,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현주 의원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현주 의원 하한가. 이준석 위원장은 누구 하한가 골라오셨습니까? 저는 김동철 원내대표를 골랐습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아이고. 지금 국민의당 상황이 진짜 안 좋긴 안 좋나 보네요. 예. 두 분이 나란히 하한가로 국민의당 의원들을. 우선 이준석 위원장님. 예. 직칠로 되는 그런 것도 좀 있으시고 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골고루 이렇게 섞였다고 저는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말씀 자체는 뭐 크게 틀린 말은 아니고 네. 또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이지만 예. 이 시점에서 당 대표가 굳이 꼭 그런 말씀을 하셔야 되는가 하는 이제 이런 지적인데 그것은 협치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할 수는 있는 발언이었다고 본다. 예, 그렇죠. 그러나 이 시점에서 타이밍상 어떤 뭐랄까요? 대표가 꼭 해야 될 발언은 대표가 아니다. 해야 될 아니면 뭐 발언이었느냐. 다른 최고위원 한 명이 해준다든지 아니면 뭐 초선 의원 중에 조금 이렇게 나서기를 좋아하는 분들 이런 작전을 좀 짰어야 되는데. 그럼 저는 이 지점에서 궁금합니다. 이 상황을 청와대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득이라고 볼까요? 아니면 잘 못했다고 볼까요? 청와대는 실이죠. 청와대는 뭐 물론 자기 아들의 문제고 자기 후보일 때 받은 공격이긴 하지만 예. 그거는 이미 이제 선거가 끝이 났고 예. 청와대는 국정을 끌어가야 될. 아니 청와대가 하고 싶은 말 대신해줬다 뭐 이런 느낌은 아닐까? 저는 뭐 그건 전혀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이야기는 하면 할수록 청와대 쪽은 피하고 싶은 거지 오히려 뭐 이렇게 끄집어낼 거는 아니다 봅니다. 저는 그런 고도의 정치적 계산을 하는 청와대와 다르게 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들 예. 또는 그 범신로 같은 경우에는 이 발언을 좋아할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추미애 대표가 정치 경력이 있으신 분이고 예.